오늘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네요. 밖에 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딸 자식 다 키워놓고 지금은 취미로 필라테스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딸을 좀 늦게 낳았거든요. 딸은 지금 딱 결혼 정년기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벌써 내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궁금하시죠? 딱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제 소중한 딸을 어린 나이에 미혼모로 만든 몹쓸 놈이 있었습니다. 한창 꾸미고 놀고 싶을 20대 젊은 나이에 애 키우며 고군분투하던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딸을 그렇게 만든 놈을 찢어발겨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망이 많았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 2명이 그놈에게 한을 품고 있었어요. 죽은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시에 잡아다 족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막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속만 태웠습니다. 그저 하늘의 심판을 언젠가는 받으리라, 꼭 지가 지은 죄값을 받으리라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제 손으로 직접 한 날이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이만 부득부득 갈고 있었는데 그놈이 어떻게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꽉 깨물어서 외나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딸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한 벌은 아니었지만 나쁜 놈은 한 가지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여나 저희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대리만족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으로 저희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남편과 결혼 초에는 사이가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고지식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나이도 저보다 10살이나 많았거든요. 저에게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보, 나 돈 벌러 나가고 싶어. 나 일할래. 윤정아, 네가 뭐 돈을 번다고 그래. 나가면 힘드니 투성인데. 야 됐어. 집에서 살림이나 해. 처음에는 그게 저를 위해줘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제 숨통을 조여왔어요. 남편은 저를 완전히 어린애 취급했습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혼수를 뒀어요. 생활비도 빠듯하게 줘서 제가 좋아하던 과일을 사 먹을 돈도 부족할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죠. 남편과 저는 제가 수련생으로 일하던 미용실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일했던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에게 호감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구애해서 22 어린 나이에 저는 뭣도 모르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윤정씨 언제까지 미용실에서 사람들 머리나 감겨줄 거예요? 예? 글쎄요. 이게 제 일인데요. 미용사 할 때까지는 해야죠. 나중에 안 되면 제빵사도 하려고 이미 자격증 다 따놨어요. 그러지 말고 나랑 삽시다. 내가 평생 윤정씨 편하게 해줄게요. 무뚝뚝하기는 했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들어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라서 얼른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욕망이 크기는 했어요. 저는 이혼한 부모님 사이를 짐짝처럼 오고 가며 살았거든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저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아빠보다 더 진정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지식하고 구두쇠인 성격만 빼면 뭐 그렇게 몹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그게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될 때가 있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이후로 절망에 빠져서 살았어요. 꼭 자식을 낳아 키우고 싶었던 제 꿈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잔소리를 해도 듣지 않고 빵가게에 가서 빵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일 당장 그만둬. 애도 안 키우는데 맨날 방구석에서 혼자 벽만 보고 뭐해. 나 일할 거야. 말리지 마. 애 낳으면 되잖아.
못 낳는다잖아. 그럼 시험과 아이라도 하자고. 남편은 그걸 극구 하기 싫다고 했었거든요. 정말? 할 거야? 그래, 하자. 결혼 4년차가 되고 나서야 남편과 저는 시험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면 할수록 자꾸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꼭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욕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당시에 목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꽤 재주가 좋아서 돈은 잘 버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 월급 통장을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짠돌이도 그런 짠돌이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결혼 초에는 그 짐을 나눠들면 좋았을 텐데 혼자서 짊어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 본인도 저도 심적으로 힘이 들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를 해도 몇 번이나 실패를 해서 점점 지쳐갔어요. 당시에 남편이 마흔이 다 되어가는 나이였고 이제는 포기할까 싶었을 때 선물처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뻤어요. 여보, 나 드디어 임신했어. 이제 4주차래요. 나 너무 행복해. 제가 들떠서 그렇게 말했는데 평상시 차분하게만 하던 남편 후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윤정아. 진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죄스럽던지. 고마워. 그 말을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저만큼이나 남편도 애를 탔던 모양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남편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고지식하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이 저에게 애정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딸기 먹고 싶댔잖아. 어서 씻어 먹어. 당신, 내가 아는 사람 맞지? 귀신 아니지? 아이, 민망하게 왜 그래. 먹어. 내 씻어다 줘. 그래 좀 완전 땡큐죠. 고마워요 여보. 그나저나 딸을 낳으려나. 과일을 많이 먹네. 남편의 말에 제가 괜히 입이 삐죽해서 대답했습니다. 왜? 딸 낳으면 소방 넣을 거야? 하서라. 요즘 세상에 딸이고 아들이고 뭐가 중요해. 건강하게 낳기나 해.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저는 태교에 열중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았습니다. 저와 남편의 예쁜 데만 골라서 닮아서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예슬이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 눈 까만 것 좀 봐. 아빠 닮았지 뭐. 그건 아니거든요. 남편은 항상 자기를 닮아서 예쁜 거라고 우겼어요. 그때마다 조금 억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딸의 탄생만으로 마냥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남편과 제 사이의 불화도 사라졌어요. 제가 꿈에 그리던 완벽한 가정을 이뤄내서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정말 소중한 딸을 낳아서 남들 하는 건 다 시켜주고 사랑 듬뿍 주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딸이 온 집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았어요. 워낙에 애교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건강한 아이였거든요. 그 흔한 사춘기도 속 썩이지 않고 잘 넘어가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딸은 저에게 이야기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있던 일이나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두 저희 부부와 나누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딸의 다른 친구들은 다른 남학교 학생들과 미팅도 하고 연애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엄마, 현정이 알지? 걔는 땡땡고 2학년 오빠랑 연애한대. 요즘 아주 입이 귀에 걸렸어. 그래? 예슬이도 남학생들한테 인기 많잖아. 우리 딸을 좋아하는 오빠 없어? 제 물음에 딸은 질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없어. 징그러. 난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도 한참 뒤에 고르고 골라서 좋은 사람이랑 연애할 거야. 우리 딸 까탈스럽네. 그래. 서로 의지하고 뭐든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해. 뭐 급하냐? 하나도 안 급하다. 나이가 몇 살인데? 맞아. 난 늦게 연애하고 결혼도 늦게 할 거야. 그랬던 저희 딸이
그런 몹쓸 일을 겪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원하던 대학에 원하던 학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에게는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의 대학 입학식에는 여러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선배들도 있었고요. 그냥 마냥 아이들로만 보이는 그 애들 중에 제 딸의 인생을 망쳐놓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그때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저는 절대로 딸이 학교 MT를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평소에 수백 번도 더 했답니다. 아무튼 딸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복학한 선배 한 놈이 제 딸을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 학교 생활은 재밌어? 근데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우리 과에 군대 다녀서 복학한 선배 한 명이 있거든? 동기들은 그 선배가 잘생겼다고 좋아하는데 나는 뺀질뺀질하고 허세만 많아 보여서 싫어하거든. 근데 그 선배가 자꾸 나한테 사귀자고 들이대. 애들한테 예술이 자기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소리를 하지 않나. 진짜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 그런 놈이 있어? 싫다는데 왜 그런데? 웃기는 놈이네. 그냥 무시해버려. 무시할 수가 없어. 그 선배가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동기들이 다 예슬이는 상훈 선배 애인이라니 그런 소리 하잖아.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는데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딸이 MT를 가게 됐다고 했어요. 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의무적으로 다 가야 한다고 해서 가야 돼. 의무적인 게 어딨냐. 가기 싫으면 가지 말지. 거기 막 가면 막 술 먹이고 그러지 않아? 엄마랑 아빠는 술 못하는데 우리 딸 술은 마실 줄 알아? 아니? 난 안 마실 거야. 그냥 조용히 있다가 와야지. 2박 3일만 잘 버티면서 그냥 친한 여자 동기들이랑만 놀다 올 거야. 그래, 뭐 별일이야 있겠니? 뭔 일 생기면 연락하고. 그렇게 딸은 대학 입학 후에 첫 MT를 가게 됐습니다. 남편도 저도 내심 걱정은 됐지만 친한 동기 친구들도 있고 한데 별일이야 있겠냐 하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연재해 같은 일이 저희 집에 일어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딸은 MT를 다녀온 후로 웬일인지 말 수가 없어졌어요. 평소에는 미주알 고주알 자기 사생활 다 이야기하던 아이가 입을 꾹 다무니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MT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재밌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안 내던 짜증까지 냈습니다. 엄마 그만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나 MT 얘기하기 싫어. 정말 지옥 같았어. 묻지 말아줘 제발. 딸이 힘없이 그렇게 겨우 말을 꺼내는데 뭔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시작했어요. 그렇게 3달 가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이 학교에 가지도 않고 자기 방에서 엉엉 울기만 했어요. 저도 남편도 문 열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해도 방 안에서는 딸이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예슬아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울지 말고 문 좀 열어봐. 그렇게 타일러도 한참을 울기만 하던 딸이 몇 시간이 흐른 뒤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빨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저와 남편을 보고 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어떡해. 그런데 딸의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어서 제가 다가가서 딸 손에 쥐어진 걸 빼앗아 들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2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대체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고 딸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임신했나봐요. MT 갔을 때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쁜 놈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을 이어갔어요. MT를 가서 선배들이 게임을 하면서 순을 거랬고
딸은 극구 거절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분위기 흐린다며 딸에게 핀잔을 놓기에 화가 나서 대접에 가득 담긴 소주와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숙소가 떨어진 작은 방에 딸을 쫓아다니던 그 죽일놈의 선배와 단둘이 있었다고 했어요. 나는 아무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선배는 옆에서 코 골면서 자고 있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쳐 나왔어. 내내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날 이후로 선배가 날 모른 척 하더라고. 그냥 나쁜 꿈 꿨다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 나 어떡해. 남편은 그놈 잡아다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저는 우선 딸의 건강이 걱정돼서 딸을 데리고 산부인과로 갔어요. 시간을 계산해보니 딱 딸이 MT에 갔을 때 애가 생긴 거더라고요. 20살 어린 나이에 원치도 않은 임신을 하게 만든 그놈을 당장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딸을 데리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놈을 불러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끔하게 생긴 평범한 대학생이라서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를 왜 불렀냐고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볼일이 있으셔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참으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학생이 한송은 맞지? 우리 딸 알지? 예슬이. 자네가 우리 딸 줬다고 쫓아다녔다며. 네? 그게 언제적 얘긴데. 학기 초에 잠깐 그랬는데 왜요? 지금은 저 여자친구 있어요. 뭐 별것도 아닌 일로 찾아오셨어요. 예슬이가 초딩도 아니고. 그놈은 정말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와중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제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들끓어 올랐습니다. 남편, 저와 마음이 같았는지 화가 나서 벌떡 일어서더니 그 자식의 멱살을 잡고 말했어요. 너 이 자식, 너 이놈! 왜 이러세요?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네 놈이 우리 딸 강제로 임신시켰잖아, 이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예? 저 예술이랑 사귄 적도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어. MT 가서 네가 강제로 우리 딸 술 먹여놓고. 남편은 차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그놈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성질을 부렸습니다. 아니, 그때는 다 같이 술 먹고 필름 끊겨서 저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그 애가 제일 한 증거 있어요? 왜 엄한 사람 찾아서 난리예요? 증거? 이런 뻔뻔한 놈을 봤나. 애 낳고 친정검사해 보면 나오겠지. 너 이놈 우리가 가만 놔두나 봐라. 아이고 무서워라.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는지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 딸 학교에서 만난 딸의 동기들도 MT 때 그놈이 저희 딸에게 술을 먹이고 이야기 좀 하자고 끌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정황상 그놈의 죄는 확실했지만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애가 탔어요. 딸은 결국 휴학을 선택하고 집에 머물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낙태를 하자고 딸에게 권했어요. 하지만 그때 그게 불법이기도 했고 딸은 차마 애를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애를 지워? 초음파 사진도 봤는데. 엄마, 난 못 지워. 뭘 결정하지도 못할 만큼 마음이 많이 약해진 딸을 보며 저는 속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꿈 많던 제 딸의 인생이 피기도 전에 이렇게 꺾여버리다니. 정말 그놈을 잡아다가 사지를 지켜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목이 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내려오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제가 그러니 딸은 오죽했겠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픈 나날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딸을 그렇게 만든 파렴치한 쓰레기만도 못한 놈은 도피 유학을 가버렸어요. 아마 딸이 아이를 낳기 전에 지만 살겠다고 유학을 선택한 곳이었겠죠. 정말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얼마나 잘 살겠다고 유학까지 가는 건지. 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어린 제 딸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건지. 모든 게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결국 딸은 미혼모로 아들을 출산했어요. 제가 키워줄 테니 다시 복학을 해서 학업에 열중하라고 했지만 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낳은 앤데 왜 엄마가 고생을 해? 내가 키울 거야. 복학은 나중에 하면 돼.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도 예슬아, 아니, 너 하고 싶던 공부를 해야지. 엄마 괜찮으니까 그냥 학교 복학해. 아니면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건 어떠니? 딸이 그 학교에 안 좋은 기억이 많기에 저는 편입을 하고 다시 공부를 했으면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애 기저귀 뗄 때까지만이라도 자기가 보겠다고 우겼어요. 그 어린 딸이 애 엄마가 되어서 엄마 노릇을 하려는 걸 보니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도 딸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에 애 엄마가 된 딸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왕 태어난 아이니까 다른 생각은 거둬두고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이 아이를 보고 있는 걸 보면 애가 애를 키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딸을 어렵게 갖고 낳았을 때 정말 축복만 같았는데 이 작은 아이가 무슨 죄인가 싶어서 저는 모든 마음속에 분노를 잊으려 했었습니다. 애 돌이 될 때까지 저도 옆에서 같이 손주를 봐줬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이 나이도 들고 더 이상 체력이 딸려서 목수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를 차리자고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토스트랑 커피 팔까? 장사를 하자고? 그래, 당신은 커피 내리는 거 배워. 난 토스트 만들게. 별로 내키지 않은 남편 옆에서 저는 열심히 토스트를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제 열정이 마음에 통했는지 바리스타 자격증에 땄어요. 저희 부부는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토스트 가게를 차렸습니다. 가게 주변에 학교랑 회사들이 많아서 장사는 예상보다 더 잘 됐어요. 딸은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다고 했어요. 딸에게도 목표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마음속 상처를 가슴속에 묻어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손주도 커가면서 어찌나 예쁜 짓을 많이 하든지 간 말문을 뗀 손주가 할머니 하고 저를 부를 때마다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 준호 배고파. 밥 줘. 아이고, 우리 손주 배고파? 우리 준호 뭐 먹고 싶어? 토스트랑 우유. 금방 해줄게. 기다려. 제가 만든 토스트를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고사리 손을 쥐어서 조금씩 베어무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습니다.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기쁘기도 했지만 솔직히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빠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물론 애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딸은 아이가 3살이 됐을 때부터 다시 대학에 다녔고 졸업 후에는 초등부 영어 학원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공기업에 취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의 애들 없을 때 가끔씩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슬이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 하고 꿈이 그렇게 많던 애인데 꿈 한번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미혼모라고 손가락질이나 받고 말이야. 그놈은 지 살겠다고 유학까지 가서 잘 살고 있겠지? 내가 아주 만나면 모가지를 비틀어 놓을 거야. 그런 생각하면 끝도 없어. 예슬이 씩씩하게 잘 사는데 뭐. 하나뿐인 딸 걱정에 밤잠 설치던 남편은 결국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겠다고 해서 먼저 들여보냈는데 집에 가니 남편이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장난을 칠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억지로 깨우려고 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가기 전날에도 남편은 딸 걱정뿐이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그놈의 자식 한국 들어왔더라고.
내가 조만간 찾아가서 다 조져놓을 거야.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러자고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찾아가 봐야 발뺌만 할 테고 그럼 우리 속만 더 찢어질 것 같은 것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으니 그 한을 어찌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장에서도 딸도 저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딸은 그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런 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저는 딸 옆에서 위로만 해줬어요. 그리고 손주는 할아버지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간 거야? 언제 와? 준호야,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갔어. 이 다음에 아주 먼 훗날에 하늘나라 가서 만나자. 왜? 나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할머니랑 엄마도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꼭 참아야 돼. 제가 그렇게 말하면 눈물을 글썽이니까 애도 눈치를 챈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에 남편과 함께하던 토스트 가게도 정리했습니다. 거기서 더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이 가고 나서 아무런 기운도 없이 지냈습니다. 인생이 다 허무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지내다가 우연히 남편의 유sak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남편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많은 걸 그렇게 꼭 쥐고 있었구나. 한번 구두쇠는 영원한 구두쇠구나. 그런 생각도 안 든 게 아니네요. 아무튼 딸과 저는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고 6층짜리 건물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다지 목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건물 하나 사두면 이래저래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그 건물을 산 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철전지 원수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저도 모르게 사이에 마련되었으니 말입니다. 예슬아, 너 이제 하고 싶은 공부해. 애도 다 컸는데 뭐 유치원 보내놓고 시간 많잖니. 내가 봐줘도 되고. 언제까지 미룰 거야? 엄마, 안 그래도 나 일 그만두려고 했어. 열심히 해볼게.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저도 시간이 남아 돌아왔어요. 손주를 유치원을 보내놓고 딸은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는 집안일하며 화초를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러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거기 203호는 월세 꼬박꼬박 잘 내고 있어요? 네? 아, 왜요? 확인을 안 해봤네. 아이고, 큰일 나시려고. 확인해 보셔야죠. 사실 그 203호 거기 뭔 도시락 전문 배달업체라고 하는데 음식하는 꼴도 못 받고 월세도 어찌나 많이 밀렸던지. 전 건물주가 탈탈 털어내서 받아다니기는 했는데 또 그렇게 밀리면 안 될 텐데. 어머, 그래요? 예, 그놈 그거 악질이라서 그 사무실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도 있고.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아니, 나는 전 건물주랑 그런 일 있고 나간 줄 알았지. 거기서 불법이라도 저지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유, 정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듣고 왠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인해보니 정말로 그 사무실에서는 제가 건물 매입한 후로 한 번도 월세를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건물관리인과 저 둘이서 그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도시락 배달업체라더니 그런 티는 하나도 나지 않고 철문으로 되어서 바깥에 잠금장치를 어찌나 많이 해놨던지 딱 봐도 많이 수상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귀를 대보니
안에서는 웬 남자의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뭔가 입이 터질 것 같은데 경찰 부를까요? 그 물음에 저는 당장 그렇게 하시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참 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벼랑간 슬쩍 문이 열리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너 이 자식. 인상이 예전보다 더 험악해져 있더라고요. 아, 누구세요? 왜 나무듯이 사무실 앞에서 난리야? 너 나 몰라? 너 예슬이 기억 안 나? 예슬이가 누구? 아, 그때 그 아줌마가 여길 왜? 나 이 건물 주인이다. 월세 받으러 왔어. 몇 달이나 밀렸는 줄 알아? 여기서 무슨 꿍꿍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남의 딸 인생 망쳐놓고. 그렇게 말하며 저는 그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막아 서더라고요. 얼핏 보니 사무실 안에는 피를 흘리고 쓰러진 남자가 있었어요. 그걸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놈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일단 나가세요.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월세 그거 갚으면 되잖아요. 그나저나 아줌마 이렇게 부자였어? 가긴 어딜 가. 너 깡패냐? 저기 안에 사람 죽어가는 거 아니야? 아이, 일단 나가시라고요. 그렇게 그놈의 손에 이끌려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때마침 경찰이 도착했어요. 저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빨리 안에 들어가 보세요. 이놈이 사람을 팼어요. 저 안에 웬 남자가 기절해 있어요. 얼른요. 그런데 이미 경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압수수색 영장까지 들고 왔습니다. 들어갔더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외소한 체격의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둘이서 폭행한 모양이었어요. 불법 대부업체 운영 신고받고 왔습니다. 두 사람 서해 같이 갑시다. 그리고 경찰은 미란다 법칙을 읊었어요. 경찰의 말에 저희 가족의 철찬 지원수였던 그놈이 안절부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아줌마, 아니 예슬이 어머니, 건물지라서 아시잖아요. 여기 도시락 배달업체예요. 말 좀 해주세요. 그놈은 뻔뻔하게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나도 그런 줄 알았지. 하여간 하나만 하는 놈은 없다더니. 나와 이 자식아. 아니라고요. 저기 장모님. 벼랑 끝에 몰렸는지 그놈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대며 저를 자꾸 늘어졌습니다. 저기 장모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장모님, 저희 아들은 잘 크고 있어요? 에? 그 말을 듣는데 깊숙한 곳에서부터 분노가 끌어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옆에 화장실에 가서 마대걸레 빨던 물이 든 양동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쳤어요. 경찰 선생님들 비키세요. 비켜요. 이라 이 쌍놈의 자식아. 이거나 받아라. 그리고 그놈에게 그 더러운 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획 뒤집어 씌웠습니다. 캑캑대며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그때가 1월 초 한창 한파가 몰아닥치던 시기였습니다.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쓴 그놈은 덜덜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도 혀를 놀렸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제 자식 잘 지내고 있죠? 어머님? 네 자식? 여러 죽을 놈이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짓거려? 저는 마대자루로 그놈을 내리쳤어요. 옆에서 경찰들이 말리는 바람에 더 때리지는 못했습니다. 끝까지 파렴치한 놈이었어요. 정말로 저한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 이놈아 말 잘했다. 여기 경찰도 있겠다. 그래 네 죄 다 말해둘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공소쇼 끝났을 텐데. 그렇게나마 그놈의 입에서 죄를 인정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내 딸 인생 망친 걸로 모자랐냐? 애꿎은 사람들을 왜 괴롭히고 살아? 벌받아 죽을 놈아. 얘라 이 더러운 놈아. 감옥 가서 평생 썩어라. 그놈은
그대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배달업체라고 거짓 신고를 하고 제가 매입한 건물 그 사무실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더라고요. 대부업체 운영에 사기까지 치고 다녀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놈이었습니다. 우리 딸을 그렇게 만들고 도피 유학을 갔던 놈이 사기꾼이 되어서 들어와 사회 악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소 뒷걸음질하다 쥐잡은 격이긴 했지만 그 천하의 몹쓸 놈을 결국엔 제 손으로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은 남편이 마치 저를 그놈 앞으로 데리고 간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날 집에 가서 끙끙 앓았어요. 딸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당시에 딸은 공기업 시험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결국 몇 달이 지나고 딸은 원하던 기업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서야 저는 제가 그놈을 만났고 그놈을 경찰에 쳐낸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담담하게 제 얘기를 다 듣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이 많았네. 에휴, 그냥 말해도 되는데 왜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 괜히 또 소화를 했구나. 난 우리 딸 걱정돼서. 아무튼 그놈 징역 5년 받았다더라. 그게 말이냐 방구냐?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징역 그것밖에 안 받아? 그놈은 사회에 나오면 안 돼. 제 말에 딸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난 사실 그 인간이 괜히 우리 준호 만나서 난리칠까봐 그게 무서워. 근데 이미 다 각오하고 있어. 난 예전처럼 약한 사람이 아니야. 나 이제 누구보다 단단하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걱정도 이제 그만하고. 그래 예슬아, 그놈 그거 싹 다 잊고 준호랑 우리 셋이서 잘 살자. 그리고 그놈 이미 결혼해서 애도 있다더라. 그런 놈이 무슨 염치로 또 우리 아들 몹쓸 짓을 하겠니? 그래요? 애가 있대요? 아이고. 엄마, 우리 그 인간 이제 싹 잊어버려요. 그래, 그러자. 딸도 그렇고 저도 사실 내심 걱정이 됐어요.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꼭 복수를 해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나타나니 후일에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유학 시절에 공부하러 간 여자를 어떻게 끼워내어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애도 낳았는데 그놈이 조금이라도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자기 가족이 있으니 저희에게 딴소리하지 않기를 바라야만 했습니다. 나쁜 놈은 죗값을 받으러 감옥을 갔는데도 왜 피해자인 저희가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정말 미친 노릇이었네요. 당시 저는 만약 그놈이 출소해서 준호가 지 자식이라느니 하면서 저희 세 가족을 또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그놈 죽이고 저도 죽을 각오였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도 잠시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놈이 감옥에서 자살을 했다고 했어요. 감옥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받다가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제가 하도 불안해서 그놈이 알고 있는 제 건물을 팔려고 부동산에 찾아갔다가 들은 말이에요. 사모님, 그놈 그거 죽었대요.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기 부동산 옆에 호프집이 있잖아요. 그 가게 사장 동생이 빵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그놈 이야기를 하더래요. 거기서 아주 죽도록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 지가 지 목숨 끊었다나 봐요. 그거 참 잘 됐네요. 건물 처분 하나 할게요. 그러세요. 그 동네 재개발돼서 그 건물값도 천정부지를 치솟을 텐데 지금 팔면 아깝죠. 처음에는 그놈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딸도 티는 내지 않지만 그놈이 무슨 짓을 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을 거여서 저는 딸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딸도 안심한 듯이
그제서야 한숨을 푹 내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사실 너무 걱정됐어. 그 인간이 우리 준호 괴롭힐까봐. 나는 괜찮은데 우리 준호한테 몹쓸질 할까봐. 나 이제 속이 후련해. 그래,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얼마나 속가리가 많았냐. 엄마는 다 알아. 예슬아, 이제 우리 아무 걱정하지 말자, 알았지? 엄마. 엄마도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어요. 그날 저희 모녀는 부둥켜 안고 몇 시간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긴장하고 살았던 날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딸과 제 손주와 저, 이렇게 저희 세 식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손주 커가는 거 보면 정말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인과응보를 믿으려고 해요. 나쁜 짓을 저지른 놈은 꼭 언제라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난 일이지만 이렇게 털어놓으니 또 속이 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희 세 식구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 해요.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요. 이제 곧 새해가 밝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